네, 조세일원입니다. 오늘에 관한 시정 질문은 통합재정화기금과 예산에 관련된 것이므로 기획경제국장님께서 한번 나오셔서 답변대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2024년, 2025년, 2023년부터 계속 어려운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이번 본예산을 세운 기조와 그다음에 우리 시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저희 이번 그 23년도 예산 규모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 24년도에 1조 2,253억 원에서 643억 원이 증가한 1조 2,896원입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 사업이 8,600억이고요. 전체 사업 중에 그 66.7%가 그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 비중이 33.1%고요. 나머지는 0.2%가 이제 그 예비비로 편성됐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를 먼저 우선 배정했고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기존 수준을 정상화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운영 경비와 도시 기능에 필요한 연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사업에 필요한 계속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본원이 2022년부터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예산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한번 자료로 보겠습니다. 1번 PPT 띄워주십시오. 네, 본원은 2022년부터 보통교부세의 지적 2022년 519억에서 2023년 11억으로 줄어든 교부금, 또한 올바르지 못한 예산 심의가 어려워, 그다음에 2024년 본 예산은 심각 수준이 아닌 전시사항, 그다음에 2023년 800억 원의 적금을 해지하여 사용한 의정부 시는 아직도 100억이 부족한 상태. 지난해 이 자리에서 똑같이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본회의에서 사회적 약자 기금은 폐지를 반대를 외치며 예산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2년이 지나고 의정부 시의 어려운 예산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치며 말했습니다. 과연 2년 동안 본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잘 반영되어 의정부 시민들의 어려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의정부 시가 잘 세웠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특별히 일반 회계만 좀 갖고 논하겠습니다. 일반 회계는 총 1조 2,80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일반 회계 64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로는 국도비 매칭 사업, 지방교부세, 일반 조정 교부금, 순세개인요금, 지방채 증가로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장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우리 시가 지금 매년마다 시세 수입이 증가되고 있지 않고 감소되고 있습니다. 국가에 당연히 문제도 있겠지만 의정부 시가 매년마다 시세 수입을 증가하겠다고 하는 이런 방침을 계속 내고 있는데 시의 시세 수입 증대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시세 수입의 증가는 앞으로도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재산세인데, 재산세 부분도 지금 취득세입니다. 제일 큰 비중이 취득세인데, 취득세도 점점 저희가 3년 동안에 비교를 해보니까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장 희망적인 그 세수는 저희가 보기에는 지방 법인 소득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일단 지방 법인 소득세는 일단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방안에 대해서 모색한 지 벌써 2년이 넘었고
지금까지도 하나하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의정부 시의 시세 수입은 감소가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당연히 의정부 시의 시민이 보겠죠. 다음 자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출 총괄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 시의 지금 총 요구액은요 1조 6천억 원을 각 부서에서 요구했습니다. 조정액이 한 3,200억 정도 삭감이 되었고요. 편성 금액은 1조 2,800억입니다. 이게 일반 예산입니다. 제일 많이 삭감된 부분은 1,000억씩이나 되는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부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아니 국장님, 네. 예산 편성 시 어려운 재정 여건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각 부서에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세울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기획재정국에서 각국의 예산 지침이나 어떠한 대처를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예산이 그러니까 줄어든 이유를 그러니까 줄어든 이유도 그렇고 네네.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2차 추경 때부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부분을 다 해놓고 예. 이렇게 큰 예산을 각 부서에 전달할 때 예. 우선순위를 매긴다든지 네네. 이런 금액을 삭감되기 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려라라고 하는 기조나 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방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2024년, 2025년도 힘들게 예산 세우셨겠지만 네네. 그런 방안을 분명히 기획재정국에서 다른 네. 국에 전달해 주신 지침이 있나 없냐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상 필요 예산에 대해서 이제 부서별로 다 이제 그 수요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저희 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그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제 줄어들게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대규모 필수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 지방채를 통해서 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편성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어려운 재정 속에서 2023년, 2024년, 2025년도까지 어려울까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본 의원이 결국 집행부에서 예산을 줄이게 한 방법과 방안을 제시도 않고 지금까지 그냥 무작정 시에서 각 부서에서 무조건 필요한 예산 올려놓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획예산국에서 알아서 해라 라는 것들밖에 이야기로 안 들립니다. 사실 우리 시의 각국의 국장님들 다 나와 계시지만 여기에 본회의에 2년 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을 봤을 때 한 번이라도 이런 재정국에서도 같이 본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시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문으로라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알려주고는 있는데요. 네. 근데 편성을 하다 보면 필요한 예산들이 많다 보니 그렇게 예산이 이제 많이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몇 년 동안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해도 집행부는 아직까지 저 의원 보기에는 집행부는 아직까지 그런 대책이나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한 결론적으로 그 피해는 보선 시민들한테 매겨져서 그 집행 예산의 편성권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시기가 어려운 만큼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 집행부 예산 편성권을 저희가 뺏어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어려운 예산을 같이 극복하죠. 분명히 말씀드린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나 대가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만 받고 네. 보면요. 그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그 예산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실가서에서는 사실상 그 예산을 좀 조정해서 신청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체 예산을 한 번에 다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큰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좀 잘 네네. 부서 국이 14국이면 국장님이 14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의정부 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회의도 안 하고 바로바로 그냥 부서별로 올려서 한가는 것 자체가 의정부 시 예산이 한 1,000억씩 남아서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화기금 기금 예탁 현황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통합재정화기금입니다. 저희 시가요, 통합재정화기금 지금 한 그냥 일반 통합계정에 한 54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탁금으로 맡긴 거 중에 융자가 지금 경전철 사업이 원금 이자액 31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일반 회계는요 504억 정도 되고요. 하수도가의 특별 회계는 이자와 원금 상액 3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요 저희 시가 예수금 금액을 총 합친 금액이 원금과 상환 이자를 했을 때요 더 넘습니다. 다 합산하면 569억입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보다 더 많이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그렇고요. 현재 이제 지방채 발행해서 지방채를 상환해야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좀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을 시키고요. 그리고 행사성이나 축제성 그런 소모성 경비를 좀 최대한 축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방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좀 잘못돼서 그 보조금도 부정수급에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이것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신규 사업과 재량성에 있는 투자 사업도 저희가 앞으로는 더 신중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매년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립 기준이 있지만 저희가 의무 적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감채기금이라고 하죠.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 우리가 갚아야 되는 기금, 그 네네. 감채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네. 그 저희가 재정 안정화 기금에 순세계 잉여금의 일부분을 매년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네, 다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통합재정화기금도 매년 2023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 시가 700억 마이너스 이자에서 100억까지 그 언론 보도에 나왔었지만 부족한 사항이었고 그때 당시에도 공무원의 월급을 못 준다는 얘기까지 언론 보도가 났었습니다. 사실 추경 때 그 예산을 성립되지 않았으면 월급이 그 실제적으로 기본급만 나가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의 월급이 나갔을 겁니다. 분명히 이 점을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 의정부시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의정부시의 현재 지방채 발행액은요 343억입니다. 보시면 하나하나 보시면 뭐 큰 사업들입니다. 도봉산 옥전, 바둑 경기장, 공공도서관, 공기업 특별회계라 원마루, 그다음에 정자말. 근데 2025년 지방채 발행을 본 예산에 세우셨는데요. 추동궁원 콜링 무장의 행복길 조성 사업에 15억, 백서천 수해 방지 보안 사업에 18억, 의정부시 힐링센터 건립에 19억, 총 53억을 세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통합재정화기금도 마이너스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본원은 대규모 사업에서 목적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15억, 18억, 19억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10억, 20억 뭐 이렇게 기준을 정한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계속 사업에 대한 저희가 필요한 재원들을 계속해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근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재원을 우리 일반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민생 예산과 사회복지 예산을 좀 최대한 예년 수준으로 저희가 복구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방채 발행은 지금 올해 52억까지 합치면 한 395억 원이 되는데요. 채무 비율이 이렇게 되면 한 2.6% 정도 됩니다. 근데 전국 평균으로 보면 한 7.57%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이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판단에서 저희 시는 유지의 기능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통합재정화기금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다 써서 우리 시가 뒷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꾸 재정적 확충을 해야 될 때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도 비교를 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저희 시가 인구에 비해 매년 어렵다고 하면서 왜 의정부 시만 예산안이 자꾸 줄어들까요? 이 부분은 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채 발행을 하는 건 좋지만 이런 목적 사업 저희가 15억, 18억, 19억도 없어서 지방채를 내야 되는 이 의정부시의 현실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 것 같고 여기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또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권한이 계시고 예산 편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 보셔서 예산을 잘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또 보겠습니다. 저희 3차 추경안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네. 저희 시가 어렵다고 했죠. 이게 특정 교부금을 받아서 한 겁니다. 저희 시가 작년도에 청년 기본소득 아무것도 매칭을 못하고 소득을 매칭 못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올해 3차 추경이라는 거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꼭 필요한 예산과 급한 예산을 올리는 거라고 또 그리고 3차 추경은 감액시키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맨발길 조성이라는 세 가지 사업이 올라옵니다. 그것도 한가가 올리는 게 아니라요. 도시정원과에서 녹지산림과에서 생태하천과에서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이제 시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님이 사업을 최소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시의 전체적인 예산 사안과 3차 추경의 의미를 알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가야 되는 게 꼭 맞는 건지 제가 의구심이 들고요.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여러 공무원분들이 다 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시민들도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 예산 편성권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본원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다 알려드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밑에 9급부터 8급, 7급, 6급, 5급, 4급까지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월급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다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예입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내년 2023년도 도건위원회가 아니라 도건위원회 가서 예산을 보니 참 심각하고요. 2024년도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쉽게 보조금을 다 줄여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도건 쪽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2025년 조세론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오니까 예산이 몇 천억씩 삭감이 되고 하나하나 찝어내니 이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저는 이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생각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시가 이렇게 어렵다고 제가 2년 동안 얘기를 했으면요. 어느 정도 알아듣고 시가 파산하기 직전까지 가기 전에 막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이 있는 다 공무원분들이 여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2023년 보통교부세가 508억 빵꾸 났을 때 괜찮다고 하신 분도 앉아 계시고 지금 여기서 다 승진하신 분들 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직했으면 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제로 돌리겠다. 공문 보낸 거 책임제로 돌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까지 나오게 집행부에서 하는지 왜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의정부시, 양주시 예산 인구액과 인구수 비교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지금 국가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한번 비교 한번 보십시오. 표를. 예산액은 양주가요.
1조에서 1조 1000, 1조 2천억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인구도 24만, 26만, 28만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요, 예산액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국도비 매칭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 그다음에 채무 있어서 1조 4천억이고요.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정부의 수부도시라고 의정부가 경기 북부의 수부도시라고 하는데 이 몇 년 사이에 예산액이 이렇게 줄고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는 어떠한 영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국가의 재정은 똑같이 다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가야 되고 힘들 때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입장, 시민들의 입장은 어떨까 참 궁금합니다. 국장님 여기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시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해결책이 나와서 그 해결 방안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네. 정치인 같은 경우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 결과로 말해줍니다. 공무원분들은 과정이 중요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론적으로 시민들의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게 저희 정치인으로서 목적과 사명감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잘 염두에 주셔서 그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아마 기업경제국이시니까 아마 한상 국장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의정부라고 매년 얘기하고 매년 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제 기업 유치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총 5건의 기업과 투자 유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 센터 유치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LH 또 경기지역본부도 유치했고요. 그리고 의정부 농협이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지만 CRC 내 그쪽에 복합 센터를 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바이오간 솔루션과 CG 바이오라는 그 두 개 기업에서 한 1,500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앞에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유치한 거에 대한 효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산업시설을 지원시설로 바꿔주면서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사실상 산정 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한 100억 정도를 시에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내게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조정이 돼서 한 50억 정도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LH는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집안 법인 소득세가 한 50억 정도 들어오고요. 거기에 추가로 주민세까지 한 20억 정도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원은 지금 현실에 대한 것들의 시세 수입과 현실의 대응에 맞춰 나가는 지금 현실 정치인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송양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였고 또 지식산업센터의 문제점을 상임위뿐만 아니라 5분 발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나가서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중흥 클래스도 지금 많이 비어 있고요, 공실이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기업들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그 업종 코드에 따라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1, 2년 있으면 2024년 복합민영단지가 되고 그 안에 이제 법무타운이 조성이 되면 지식산업센터가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는데 정부에서 내려온 업종 코드를 보니 이게 들어올 수 없는 그리고 혜택을 볼 수 없는 업종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네, 지식산업센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임대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우리의 기업을 창출을 해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세금에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의 지식산업센터만의 이러한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50%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업종 코드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의 혜택이 많이 없다. 그럼 결국은 메리트는 하나도 없다. 결국 그러면 직구 낮게 되면 분양을 하는 사람들만 좋고 떠나가는 게 이게 지식산업센터의 지금 현 상황이고 실체이고 또 임대료도 비쌉니다. 임대료가 아니라 저게 비쌉니다. 쉽게 임차해가지고 뭐 우리가 시설비 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엄청 비싸요. 미터당 한 24,000원 정도 해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제어가 가능하세요? 다 확인해 보셨어요? 보세요. 복층 시공 허가 요가 업무 보고 받으셨을 거야. 10가지예요. 불가. 업무 시공 불가, 안내 현수막 철거 불가, 적층 내 설치 가능 홍보 불가,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불가, 버스 정류장 설치 요구 불가, 주차장 출입구 앞 차선 일부 변경 추가 검토 필요,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철거 불가, 제조기업 지원 요청 추가 검토, 입주 홍보 가능,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시행 추가 검토 필요. 우리가 쉽게 산지법이라고 하죠.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업종 코드를 36조 4조에 들어가서 보시면 법제 제28조의 5조 제1항의 제1호에 산업단지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정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범위의 폭을 확대시켜 놨어요.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직접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본 의원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식산업센터 업종 코드 확대 및 세금 지원 방안 등을 요청해 왔으며 부서에서는 업종 점수 조사와 함께 지원 반환 모색을 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준비하고 부서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68개 업종이 확대 고시되어 다양한 산업들이 입주 기회를 얻게 된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 발의로 입주 가능한 기업을 규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입법 검토 중에서 고시문이 나오면서 업종을 규정하는 조문은 삭제했지만 안 제5조 2항을 통하여 시장이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 하며 특히 향후엔 확대된 업종을 다시 규제하는 행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시의회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장님 계실 때 아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고 저희 지역구에 민원이 많아가지고요. 처음 송양유치원을 반대했을 때도 공실이 많았고 지금 현재 센텀과 2가지 고산 2클래스가 있는데 거의 지금 한 70-80%가 차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어떠한 방법을 더 좋을지 찾고자 그다음에 현장 소장님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는 의사 전달을 정확히 했고요. 그 과정이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업종 코드를 2023년부터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요 2024년 10월에 고시 공고가 났고요. 11월에 제가 10월 전에 쉽게 여기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었고 11월 달이 돼서야 어쩔 수 없이 본회의 때 업종 코드에 대해서 고시 공고가 났기 때문에 업종 코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 충분히 있어가지고 조례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히 기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있어서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제가 1년 반부터 얘기를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하나를 가지면 끝까지 책임지는 완수인의 정치인입니다. 그들의 피해를 막고 그들의 해결책을 만들어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딱 단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지금 한 1억 얼마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아본 바는 소급 적용을 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국의 소관이 아니라서 사실상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 시정 질의 때문에 한번 같이 회의를 했는데 그쪽 부서의 답변은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 공고의 날짜를 바꾸면 낸 거에 그 날짜에 소급 공고를 해주고 그 가산금을 매겼을 때 금액의 전날로 소급 공고를 해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 의원님하고 저희가 별도로 한번 그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저는 지금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 시가 어려운 과정 속에서 기업하기 유치를 어려운 과정 속에 지금 1,700의 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저는 현실 정치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에서 내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해야지 그것들을 하지 않는 순간 미래의 10년, 20년
바라보고 하는 순간 우리 시의 지금 예산은 바닥이고 우리 시의 지금 재정 자립도도 바닥입니다. 그 점을 공무원분들도 좀 숙지하시고 시장님께서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연구 용역을 제가 한번 다 요구 자료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도 노력하셨겠지만 LH 북부본수 본부라 유치가 되었고 이것도 국가에서 한 거고 농협도 이 전임 때 또 말들이 나온 부분이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CRC 용역 보고나 여러 가지 용역을 돌렸는데 수십억의 용역을 돌려서 과연 우리 시가 시정 정책에 반영된 영역이 몇 개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못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요 한 두 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여러분들의 정책 연구 용역 말고요 한두 개도 안 됩니다. 용역비는 수십억을 써서 우리 시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연구 용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시장님, 국장님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언론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언론 기사 한번 보도자료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기업, 제대로 된 세제 혜택이 있어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의정부 시는 제대로 된 기업 유치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인한 사람이요. 조경훈 주무관, 박정일 주무관, 김전 과장이, 협조자가요. 이재철 과장, 정복성 과장, 하영식 과장이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황당했습니다. 시민들이 한 이야기를 갖고 법적 대응 잣대로 이렇게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의정부시의 정정 보도에 관해서 참 놀랄 만한 일입니다. 제가 그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표현해도 될까요? 왜 JTBC 건은 안 나갔습니까? 그러면서 시민 이게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기업 유치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까지도 얘기한 부분이 제가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이 되지가 않아서 기업인들의 피해를 그대로 보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이대로 언론에서 나갔지만 이 부분을 정정 보도로 해서 나간다는 게 의정부시의 공권력 남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뒷장. 그래서 또 이렇게 딜라이브에서는 의정부시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들의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화를 했을 때 한 통도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과장님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전화 안 받은 사실은 제가 모르고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의정부시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의정부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도 큰 문제인데 의정부시가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뭔가 자세히 알아보고 뭔가 해보고 하는지 저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게 비단 저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일반 시민이 아니라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지키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언론 정정 보도를 한 집행부 여러분들도 상당히 반성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기의 입맛대로 행정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기에 시민을 볼모로 시 세금을 써가면서 하는 것들의 행정 행위가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비상계엄을 했을 때 여러분들도 다 이해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똑같이 의정부시도 지금 이런 행태들을 하고 있는 행정 행위가 시민들한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외에도 할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요 더 두렵습니다. 더 두려워서 말을 안 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집행부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부 시의원으로서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 선을 정할 때 이 발언을 하기까지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보십시오. 1,700명의 공직자가 시장님과 함께 하면서 어떠한 대책을 나오고 어떠한 것들을 하면서 일개의 시의원보다 더 못한 행동, 더 못한 정무적 판단이 나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인지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는 이런 행위들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시에서 잘못한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이 참으로 수치스럽고 시의원으로서 참 시민들한테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네, 이제 국장님 이제 시정 질문은 거의 끝났고요. 거의 그 국에 대한 시정 질문은 끝났고요. 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한번 오셔서 답변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감정이시고 앞으로 의정부 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의 시세 수입과 의정부의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 오늘의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의정부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시의 전체 재정을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 좀 더 하나씩 더 철저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정부시 예산 현황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위기라고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은 크게 보면 세입과 세출 두 개의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세입이 좀 더 계속 늘어나서 세출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시 경제 구조를 볼 때 세입이 빠른 시점에 오라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국가 재정의 교부세나 국가보조금에 의존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왔는데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일시적인 굉장히 어려움이 겪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의정부시의 재정을 바꾸기 위해서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역시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많이 우리가 법인세를 높이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가 세입을 올리기까지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3, 4년 정도 보통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그냥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LH같이 이렇게 사무실을 옮기는 형태가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에 걸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역점을 두는 측면, 또 하나는 의정부 시내에 시에서 있는 경제활동을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인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최대한 속도를 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축행위든 토목사업이든 아니면 기업활동이든지 인허가 문제를 최소한 간소화시켜 가는 것들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세입 문제를 생각을 해볼 때 저희가 2028년부터는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이익들이 본격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것이 라과디아를 통해서 한 400억 정도 들어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개발이익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오면서 숨통이 트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때까지는 역시 세출에 대해서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들이 부득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경직성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공직자들도 굉장히 인력 충원을 조금씩 늦춰간다든지 혹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경상적 경비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도 이렇게 줄여감으로써 굉장히 힘이 든 측면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배치 흐름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한 3, 4년 정도의 그 저희들이 그 터널을 돌파해 가는 것들을 잘 저희들이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내용들을 우리 시의원님들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좀 더 저희들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김동근 작성하는 걸 시장님 통해서 그리고 조세일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시의 회의 규칙 제 66조 제 3항에 따라 1문 1답 경우 의원님의 질의 시간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질문과 답변 시간이 40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보충 시간이 예정돼 있으니 보충 시간대 해주시기 바라며 1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세출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을 중기재정 계획을 조금 더 저희가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 스스로도 그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 예산도 제가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7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시민 위에서 군림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민 아래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의 편리와 복지를 증진시켜야 된다는 점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후 다음 질의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포함한 10분 이내로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시정 질문 말고도 7호선, 8호선에 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양이 많아서 그 추후로 아마 시정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 갖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이나 집행부를 부르지 않고요. 제가 의정부 시민들에게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국가는 지금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많이 혼란스럽고 의정부 시는 예산이 없어 많이 어렵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선물을 드려야 할 정치권에서 더 마음이 추운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오늘 제가 한 시정 질문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와 시장님이 우리 시의 예산과 본 의원이 2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이야기했던 것들이 얼마나 반영되어 시민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행정과 정책을 펼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확인된 사항을 보면 의정부 시는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행정 정책과 예산의 부족으로 많은 분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운 점들이 나타났었고, 특히 예산 사항은 나날이 어려워져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복지 등 다양한 삶의 질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의정부 시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늘 올바른 예산 편성으로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늘 항상 이야기합니다. 시가 올바르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그 길이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도 그 길이 올바르다고 생각되면 어떠한 풍파가 와도 견뎌내고 이겨낼 것입니다. 그 뒤에는 늘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의정부 시민들의 방패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벅두벅 시민들의 편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